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65세가 된 지금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여요. 남편 없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죠. 복도를 지날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일어났네. 주방에 들어서자 어제 설거지한 그릇들이 말끔히 말라 있었어요. 쌀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네 가족 아침 차려놓고 내 몫까지 해놔야지. 30년 전 20살 청춘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제 남편의 몫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뿐이죠.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아들 민호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곧이어 며느리 수진과 초등학생 손자 정우, 손녀 예린이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우유 어디 있어? 정우가 냉장고를 열며 물었어요. 얼른 달려가 우유를 꺼내주려 했지만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한테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해. 할머니도 바쁘시잖아. 말은 나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속뜻은 달랐어요. 괜히 할머니 손 타지 말라는 뜻이죠. 며느리가 제가 만진 음식을 꺼려 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저는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렇듯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국이 너무 짜네요.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구나. 다음엔 좀 덜 넣을게. 그리고 김치도 너무 맵고요. 정우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김치를 담가왔는데 이제 와서 입맛에 안 맞는다니. 알겠다, 알겠어. 다음엔 덜 맵게 할게. 아들 민호는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구박받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씩 나가고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뜨거운 물 쓰면 가습이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했거든요.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집에서 정작 저는 주인이 아닌 객식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따뜻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추웠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40분을 달려가는 펜션 청소 일터로 가는 길이에요. 영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펜션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객실 12개를 혼자 청소하는 일, 젊은 사람도 힘겨워하는 일을 65세인 제가 해내고 있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뻣뻣했지만 이 일만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엄마는 이런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지. 사실 제가 일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오후 3시. 펜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반긴 건 또 다른 일거리였어요. 할머니 왔네. 배고파요. 정우와 예린이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자 정우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TV 봐도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왜 간섭해요?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를 야단치면 며느리가 더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저녁 6시.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지는 소파에 드러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숙제 좀 봐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숙제를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제가 초등학생 숙제를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요? 어머님도 한글은 아시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면 돼요. 수진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가 뭘 알겠냐는 속뜻이었죠. 민호가 퇴근하자 상황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오늘 야근 때문에 늦게 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너희들 저녁은 언제 먹을 건데? 10시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간단하게 차려주시면 돼요. 한숨을 삼켰어요. 하루 종일 펜션에서 일하고 와서 손자 손녀 돌보고 이제 또 밤늦게 저녁을 차려야 한다니. 알겠다.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토요일 오전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민호 가족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롯데월드 갈까?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서. 수진의 제안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엄마 최고! 아빠도 같이 가요? 그럼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자. 빨래개는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저를 언급하는 말은 없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정우가 물어보자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걸으시면 힘드실 거야. 집에서 푹 쉬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65세가 그렇게 늙었나요? 매일 펜션에서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이 놀이공원 한 바퀴 못 돌 정도로? 그럼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할머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셔. 그냥 TV 보시면서 쉬실 거야. 수진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빨래를 가슴에 꾹 눌러 안았어요. 울음이 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가족들은 신나게 집을 나섰어요. 저에게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 평소 북적거리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치킨 사왔어요. 저녁 안 해도 돼요. 예린이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치킨 박스를 들고 온 민호를 보니 마음이 더 쓸쓸해졌어요. 그래. 그럼 이건 내일 먹자. 할머니 몫은 따로 없어요. 4명 치킨이거든요. 수진의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치킨을 살 때도 저는 계산에 없었던 거죠. 괜찮다, 괜찮아. 나는 밥 먹으면 되니까.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가족들이 치킨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혼자 찬 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었습니다. 롯데월드 진짜 재밌었지? 응. 다음에 또 가자. 아이들의 즐거운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사람일 뿐이야. 한 달 후 중학교 동창 은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우리 부산 온천 여행 갈래? 2박 3일로. 여행? 깜짝 놀랐어요. 결혼 후 45년 동안 여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 동창회 몇 명이서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자. 펜션비는 우리가 낼게. 은미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온천, 친구들과의 여행. 그런데 집 일은 어떻게 하지?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있잖아.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친구들이랑 부산에 2박 3일 다녀올까 하는데. 네. 갑자기 여행을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회사 다녀야 하는데. 주말이니까 민호가 있잖니. 어머님, 민호 오빠도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요. 그리고 정우 학원, 예린 피아노 레슨 누가 데려다 주죠?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 아이들 스케줄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뭐. 어머님이 꼭 가시고 싶으시면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야겠네요. 하루에 1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수진의 말에 담긴 핀잔을 알아챘어요. 돈도 안 벌면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자 수진은 바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여행 가신다는데요. 여행?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2박 3일로요.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죠? 저는 회사 가야 하는데. 엄마, 왜 갑자기 여행을 가려고 하세요? 집안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민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죠.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야? 아이들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수진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민호가 아내를 두둔하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려니까 이기적이래.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고향에 남겨둔 논밭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영숙 씨 축하합니다. 보상금이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믿을 수 없었어요. 15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15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요? 아, 큰 돈이죠.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15억?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곧 수진도 달려왔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응, 재개발된다고 하네.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수진이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사지 받으러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어머님, 이 옷 어때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 아프시죠?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이제 펜션 일 그만하세요. 몸만 상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달라졌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가족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 찬밥 신세였는데 하루아침에 귀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야, 갑자기 왜 이래? 아, 그냥.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했어요. 수진의 말은 달콤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땅 보상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잘 모르겠더라. 제 생각인데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면 이자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사두시는 게 어때요? 부동산? 네, 아파트 같은 거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방도 더 넓게 해드리고. 민호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결정은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그동안의 냉대는 뭐였을까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민호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15억이면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엄마가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맞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 능력도 떨어지시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가 될 건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쉽게 내주실까? 내줄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나갈 데도 없으시고. 아니면 어머님 명의로 집을 사드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로 하자. 어차피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세금 문제도 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 나는 단순한 사람이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고. 하지만 무식하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가정을 꾸려오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것도, 민호가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는 것도 다 보였어요. 며느리야, 내가 부동산 공부 좀 해볼까? 어머님이 무슨 공부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님,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를 믿으시면 돼요. 수진의 말에는 더 이상 존댓말도 제대로 없었어요. 15억이라는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다음 날 홀로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5억을 모두 기부하시겠다고요? 법무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장학금으로요. 혹시 가족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데 있죠? 법무사는 몇 군데 장학재단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조용히 전화를 받고 모든 걸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편지 한 장을 썼어요. 민호야, 수진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갈 길을 가려고 한다. 15억 돈 기대했을 텐데 미안하다.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너희들처럼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겠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많은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집을 나섰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펜션에서 번 돈으로 작은 냉장고와 밥솥을 샀어요. 생전 처음 제 맘대로 살림을 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계란찜과 김치만 있었지만 45년 만에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가 텃밭 일을 도와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쓸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65년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15억을 다 기부하시다니. 내 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엄마도 생각이 있으시죠? 저희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다 들었는걸요. 민호야, 너는 대학도 나오고 능력도 있으니까 스스로 잘 살 거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65년 동안 살았는데 몇 년 더 못 살겠니?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점심엔 마을 회관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도 쳤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졸면 그냥 잤어요. 누구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시골 아이 10명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저처럼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뒷산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65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차가웠지만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65년 살면서 처음 써보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잔소리 듣지 않고, 65세에 처음 맛보는 자유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